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G7 순방에서 귀국한 지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공개했는데요. 그 얘기 듣고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균형 재정해야죠. 너무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공개된 내용 추경 예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워낙 안 좋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단순하게 소비가 안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IMF 때보다 어려웠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통화 정책이 있을 것이고 재정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정책 수단이 있는 건데 지금 재정을 확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풀어서 소비를 좀 이게 침체했던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도 부양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 부양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고 소비 진작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그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한 0.1%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혼합해서. 과거에 보면 항상 이제 여야 간에 그 이른바 보수와 진보 간에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 이걸 가지고 항상 논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거 지급을 이제 차등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걱정은 그거죠. 결국 균형 개정 문제입니다. 아까 이재명 대통령 언급처럼 워낙 우리나라의 지금 이 채무 속도가 채무 증가 속도가 국가 채무 속도가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인데 기축통화국은 아니잖아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체코 다음으로 높답니다. 빠르답니다. 이 채무 증가 속도가 국가 채무가 말이죠. GDP 대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맞추냐가 관건일 거예요. 어차피 적자 이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이제 적자 재정을 어떻게 메꾸서 나가냐 문제인데 아까도 보도에 나오던데 이미 이제 이번에 이 실시를 하면은 국가 부채가 거의 1,300조에 달한다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 이게 점점 이제 국외 신인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 물가 인상 같은 거 이걸 정부가 잘 감안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겠죠. 감안해서 조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도 취재기자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20조 2천억 원 재정이 풀리는 겁니다. 13조를 들여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빚을 16조 원 탕감해주는 내용입니다. 경기 부양 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추경 편성할 때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이제 지원금을 할 때마다 이게 과연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냐 아니면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의 일종의 소진용 이벤트냐 이런 논란은 끊임없이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있어 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도 초기에도 그러니까 대선 전에도 1차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2차 추경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과연 이것이 정책 효과의 검증이 되는 그 검증 시스템을 먼저 좀 갖출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후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보편과 선별 구조 이번은 다행히 혼합 지원의 중간지대 제도화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행정 시스템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게 정치 일정과 분리된 실행 구조로 갖춰야 되는데 자꾸 정치 일정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표를 의식한 거냐 포퓰리즘이냐 이게 야당의 또 반발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저는 항상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약 한 2조 20조 가까운 돈이 풀리는데 거의 지금 제가 재원 마련 방법을 보니까 19조 정도가 국채 발행이고 나머지가 이제 그 긴축한 어떤 예산들을 이제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거 사실 거의 국채 발행해서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 비탄감 이런 문제들도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해주면 좋죠. 왜냐하면 연체자들에 대한 어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선별 추진하는 거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기도 한데 과연 이게 뭐를 해줘도 하는 무관한 것이냐. 그다음에 연체자들을 정말 아주 정밀하게 선발하는데 그게 과연 제도적으로
정말 뭐 말하자면 이의 제기가 안 될 정도로 정밀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말하자면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패자부활전 성격을 정치권이 공간을 열어준다는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바람직한 정치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거 이게 바로 정부의 몫이고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또 나중에 사후 검증할 수 있는 것들도 정부가 좀 내놓을 필요도 있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고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GDP의 50%를 넘는다. 이는 빚이 늘어나는 가정이 대출을 더 받아서 소고기를 사 먹은 뒤에 자녀들에게 갚으라고 하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그 뭐 아주 이제 작정하고 비판을 한 건데 꼭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호준석 대변인 얘기도 일리가 있겠죠. 저도 아까 뭐 1,300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어쨌든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이런 이제 재정 확대 많이 써왔고 그런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안 쓸 수도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워낙 뭐 다 아시잖아요. 워낙 경제가 어렵고 물론 자영업자도 뭐 말은 같은 자영업자입니다만 자영업자도 양극화돼 있어요. 우리 다녀보면 알 거 아닙니까? 어떤 음식점들은 줄 서서 이제 기다리는 집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많은 집들은 많은 자영업자들은 정말 하루하루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서 확대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결국 국가 채무를 어떻게 감당할 거의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지금 그 국민의힘 대변인 얘기는 이게 후대에게 우리의 빚을 이제 물려주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충분히 뭐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해서 마냥 비판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 글쎄요.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할지 물가 인상의 그런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을지는 정말 지켜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잘 이제 배합하냐의 문제인데 만약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올 거는 아니라고 또 하나가 김문수 후보도 대선 때 20조 원 추경 얘기를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당이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포퓰리즘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 선거가 없잖아요. 선거가 내년에 있는 거라서 당장 이게 이제 국민들 이제 민심 사기 위해서 이제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선거가 임박한 게 없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선거 없어서 그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진실성이 담겨 있다고 봐요. 뭐 굳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그렇게 돈을 많이 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야당도 인정하는 것 같고 이제 야당 대변인의 그 정도의 그 논평은 그렇게 센 수위가 아닙니다. 정말로 반대했다면 그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논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야당은 이렇게 비판했지만은 민주당은 집착, 목리 그만두고 무너진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정말 이루어질 걸 봅니다. 그리고 신임 원내대표들이 선출된 지 얼마 안 됐고 이 부분은 사실 뭐 윤석열 정부 때 1차 추경을 이제 하자고 한 거고 2차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은 큰 이제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제 다만 이건 있어요. 우리 이제 흔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제 보완이나 재정 확충 없는 재정 확대 또한 이거 허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지금 재정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물가 이런 부분들은 여당과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고 그 최종에 대한 결과가 선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저 여당 때처럼 이게 재정 확대하면 안 된다. 물가 상승의 압력 요인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결국에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게 결국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당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야당이니까 여당이 한 결과를 두고 저는 나중에 책임을 물어도 된다. 그 결과 결국에는 정부 여당이 물가 관리, 그다음에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당연히 표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이렇게 20조, 30조에 가까운 돈이 시중에 풀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압박은 분명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아무리 이게 이제 뭐 지역 화폐나 쿠폰으로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게 결국엔 부동산으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런 나중에 그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교하게 관리하는 건 정부 몫이고 야당은 합의의 주되 사후 결과를 아주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예결위원장을 달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번에 합의할 건 합의해주고 다 사후 검증할 건 검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추경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 이제 경제 얘기가 나와서 의식주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필수적인 건데 이게 먹는 게 너무 비싸요. 제가 그 점심 때도 김치찌개 먹었는데 11,000원이더라고요. 반찬도 허술해요.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근데 이건 체감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 지금 먹는 문제, 왜냐면 이게 지금 돈이 풀리면 물가의 영향을 받긴 받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정부가 전 돈을 푸는 건 찬성이에요,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물가가 특히 먹는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요, 지금. 게다가 주가 뭡니까? 사는 거잖아요. 사는 게 결국은 아파트 부동산 값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저출생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확대 재정한 건 좋은데, 재정 확대는 좋은데 예. 이런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먹는 부분들 여기에 각별히 좀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 캐나다에 참석했다가 귀국을 하면은 네. 여야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오찬 회동이 일요일로 잡혔네요. 네. 저는 뭐 좀 예상보다 빨랐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상호 수석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결단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무수석이 기왕이면은 원내대표단이 구성됐을 때 빠르게 해서 우리가 좀 여야 협치를 하고 그다음에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좀 열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저는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흔쾌하게 아이 그러시죠. 제가 추론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가 워낙 정치 경험도 많고 정치도 선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직보를 할 수 있고 또 마음을 말하자면 결심을 즉각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얘기를 저희가 이제 인선 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빠르게 화답이 온 걸로 봐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작년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 민주당 대표일 때 만나서 그때 뼈 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라는 아주 뼈 있는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데 2년이 걸렸다. 그게 결국엔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사실상 정치가 사실 여론과 상황에 떠밀려서 사실은 받아들인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뭐 여야 대표는 아닙니다만 대표격인 김용태 위원장도 가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도 가고 그다음에 신임 원내대표들이 갔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부랑 만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다 만난다?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말하자면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초기에 분위기 좋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진보 정부의 대통령도 오히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가는 이런 담대한 전환을 할 수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좋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야당에게 정치적 공간 열어주고 협치의 물꼬를 트는 거 매우 좋습니다만은 이게 좀 상설하고 제도화할 필요 있다. 우리 정치가 자꾸 예측 불가능한 게 뭐냐면 무슨 상황이 생기면 다 없던 걸로 되고 돌아가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일요일 날 이제 오찬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설 제안, 물론 이제 여당 지도부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오지만 사람은 바뀌어도 제도는 영원한 이런 어떤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이번에 한번 만드는 것도 우상호 수석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뭔가 준비한 원고를 네. 읽는 것도 생각이 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쓴소리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우선 뭐 현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언론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제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특히 여당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제 내란 극복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국정 민생 회복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야당이 아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야당이 얘기 꺼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말씀 나눴던 그 민생 회복 쿠폰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겠죠. 뭐 반대한다기보다도 물가 인상이라든지 뭐 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물가 인상 문제라든지 이게 과도하게 이제 국가 채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문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언론적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무튼 지금 최소영 평론가 말씀처럼 우리나라 정치가 협치라는 게 이제 말하기도 민망스러워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나마 그 협치라는 단어도 언젠가부터 끊겼었어요. 새 정부 출범하면서 그나마 이제 협치라는 단어가 이제 입에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아니 정치라는 게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건데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뉴스가 되고 이게 대단한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야는 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더 자주 만나고 아니 우리가 주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지내잖아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근데 여야 정치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제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야 정치인들이 저는 국회의원은 안 해봤습니다만 여야 정치인들이 상임이나 본회의에서 서로 이제 논박도 하고 논쟁도 하고 공세도 하고 공방도 합니다만 사적으로 꽤 가까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안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뭐 가까운 분은 가깝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정치가 정말 증오와 적대 정치가 되고 말았어요. 양대 적대 정치. 근데 그걸 복원해야 돼요. 정상 국가가 됐기 때문에 정상 복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좋은 말들이 오갈 거지만 그런 뼈 있는 말씀들도 오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비판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총리 행세를 합니다. 경제부처 보고를 받고 외교 특사를 접견하고 차관을 대동해 재난상황실까지 방문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미심쩍습니다. 파파미 후보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민주당은 의혹을 소명하기는커녕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는 등 전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는 등 감성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얼마 전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탈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뭐 공직자로 분류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금 사실상의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사실 지난번 그 아들의 그 뭐 부동산 증여라든가 재개발 뭐 그런 그 건물들을 매입해서 하는 아주 잦은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청문 절차는 없었습니다만 과연 그게 새 정부의 어떤 국토 정책,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 다 짜는 그게 국정기획위원장이 과연 그런 그 전력이 있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안보실장 위성락 실장도 사실상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점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바로 지명하거나 뭐 검증이 없는 자리들은 국민 여론이라든가 나중에 사후 정치적인 어떤 평가로 국민들이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1호 인사면서 총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총리 후보자란 말이죠. 이틀간 거치고 그다음에 이분이 만일 통과하고 나면은 모든 장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재청권도 가져요. 그러니까 보편적 국민의 어떤 상식에 대한 윤리나 도덕적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어떤 그 기준 속에서 뭐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분이 지금 평균의 눈높이에도 안 되고 평균적 상식의 보편의 가치에도 안 맞는 의혹들이 지금 연일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쏟아져 나와서 지금 뭐 파도 나온다는 이런 뭐 사실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이 할 정도인데 근데 의혹은 제기가 되는데 이분의 답변을 보면은 몰아치기 답변하겠다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총리 청문회 이틀 동안 내가 그 모든 의혹을 답변하겠다. 매일매일 다른 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딴 행위 하지 않습니까? 뭐 업무 보고 받거나 뭐 민생 현장 간다거나 아니 총리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총리가 되는데 이미 총리 연하고 있으니 이게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도대체 청문회라는 이 허들을 그냥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건 아닌가. 결국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 뒤에서 엄호하고 있으니까 나 어차피 통과될 건데 문제 제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일종의 정치적 침대 축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우 이거는 부적절한 행위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논란이 불거진 사안에 성실히 답변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건 국민들이고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청문 절차에서 납득하면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시간 벌기로 비춰지는 거 이게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뭐 후보자 신분으로 총리 행세한다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실은 어쨌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의혹들이 제기된 게 며칠 됐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청문회가 24일, 25일이니까 아직 며칠 남았단 말이죠. 한 닷새 남았는데 이 닷새 동안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언론의 이제 태도를 보면은 중도를 표방하는 언론도 이제 상당히 비판적으로 사설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뭐 약간씩 신문마다 또 방송마다 약간 논조는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다 해소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해명되거나 소명되기는 어려운데 여론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게 그러다 틀리다 말하는 건 여기 맞지 않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여론이 악화될 것인가 닷새 나흘 동안 그렇지 않고 이 의혹이 이제 수그러들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의혹이 지금 청문회에서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이게 언론을 통해서 더욱더 이슈가 불거지고 더 이제 확산되면서 증폭될지 전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무슨 여론조사가 나오겠죠. 김민석 후보의 이른바 적합도, 총리 적합도가 한두 개 나온 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나오는 게 더 아마 더 진실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최근에 의혹 제기가 반영되는 게 내일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보면 그게 하나 잣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제기된 그 의혹의 핵심은
그 김민석 후보가 받은 게 이제 세비가 한 1년에 한 1억 정도 됐는데 그 불법 정치자금 받았던 거 추징금 그 추징금을 내고 그거 쓰는 거 합치면 이게 소득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10가지를 내놨던데 다른 거는 뭐 평범한 거라고 치부하더라도 왜 이 지금 자금 출처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다른 어떤 무슨 소득의 그 재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거에 있었던 부동산 투기나 위장 전입이다, 뭐 병역 비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가장 이제 국민들의 영린인데 말하자면 이건 그건 아닌데 아무튼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본인이 소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소명할 게 없으면 만약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그런 증거 서류가 없다면 증거 서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럼 해소될 부분 해소되는 것이고 또 용서를 구할 부분은 구하는 것이고 사과를 할 부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청문회 때다 해명을 만약 청문회 때 해명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꼭 청문회 때만 하지 말고 예. 청문회 때 중요한 건 하더라도 며칠 동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그게 좀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김민석 후보의 칭화대 졸업 논란이 네.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게 원래 월수금 아침 7시에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뭐 8시, 9시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녀왔다고 네. 해명을 했었는데 송은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에 2010년 초에 민주당 최고위 기록이 있는데 회의 개최 시가 오전 9시 또는 9시 반으로 나왔다. 그래서 아침 7시 회의란 말 자체가 거짓말 아니냐. 당시에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출입국 기록 공개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둘이 있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회의에 참석했든가 아니면 칭화대 수업 받으러 갔든가인데 김 후보자의 주장은 어쨌든 수업을 그렇게 해놓고 수업을 받으러 갔다는 건데 글쎄요, 뭐 비행기 타고 해외까지 또 이렇게 수업을 받으러 가는 게 그게 일반적인 뭐 상례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동의해야 되는데 아직 동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그러니까 이 문제 자꾸 왜 이렇게 불거지냐면 또 뭐 증인 채택 문제에서도 전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아들 학자금을 낸 게 전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외국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모든 것이 이제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 한국은행의 기록만 보면은 이게 돈이 어떻게 송금됐는지 아니까 그러면 거기 동의만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행의 기록을 가지고 그 인사청문들이 보면 되는데 그걸 동의 안 해주니까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돈을 냈는지 국민의힘 의원들 청문회 입장에서는 그럼 부인을 불러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만 주면은 부인이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보면은 본인도 그렇고 뭐 전 부인도 그렇고 현 부인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내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무조건 청문회 당일날 해소하겠다는데 그건 누가 봐도 사실은 시간 벌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요. 예. 흠결이 있으면은 저는 그래요. 이슈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인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이런 자기의 논란을 다루는 태도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처를 부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전 여자친구도 부르기 싫은 게 이 사람 마음인데 예. 전 부인까지 불러가지고 예. 이 모든 사생활 다 털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치라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뭐 국민들이 보기엔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부 국민들이 보기에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 아니냐, 가족을 부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요. 제가 봐도 전 배우자를 부르는 거는 뭐 이런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 배우자 전처를 부르고 안 부르는 게 논점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아들의 학비를 전에 배우자가 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물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처를 부른다는 게 예.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전처가 나온다는 게 좀 말이 좀 안 되긴 안 돼 보여요. 지금 이혼한 사이인데 물론 아들 이제 그 학비를 해명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거야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처를 부르는 건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 서류를 입증할 수 있으면 서류를 내면 될 것 같아요. 서류로. 그런 건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정보 이제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그 동의해줘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면 해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여기 쭉 보면 말이죠. 저는 그 정성호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해요.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아무리 공세를 취한 것만이라도 이렇게 전혀 근거 없는 걸 가지고 공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이건 인사청문회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논점이 인사청문회법 개정 문제가 아니에요.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고 소명하는 게 지금 쟁점이고 본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글쎄요. 뭐 말하자면 이슈 좀 딴 데로 돌리라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논의하려면 이런 이제 이 청문회에서는 완전하게 역량, 능력 이런 걸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도덕성이나 개인적인 문제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갖춰져서 거기서 검증을 하고 거기서 안 되면 아예 청문회장에 못 나오게 하는 미국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갑자기 여기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하겠다. 이건 전 논점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볼 때 야당이 뭐 당연히 여당이 당연히 이렇게 방어하겠죠. 이건 내로남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야당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도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왔을 거라고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 후보를 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인데 그건 우리가 익히 안 거니까 그렇다 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의혹이 제기되는 거에 있어서 뭐 이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의혹 해소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부터 정성호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본질은 어쨌든 간에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 차이는 있어요. 과도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 뭔가 좀 의혹이 있다. 지출하고 과징금 낸 거에 추징금 낸 거에 비해서는 소득이 어디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의혹이란 말이 싫으면 그 궁금증 해소해 줄 필요가 있죠. 그걸 전부 그냥 청문회 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비판이 증폭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객관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네. 민주당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필요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내외 뭐 김문수 전 후보를 이렇게 총망라한 것을 두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을 안 부르려는 그 협상용으로 갖고 온 물타기용 증인 신청 명단이 아니냐. 민주당은 그러면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하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당연한 비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청문회입니까? 한덕수 청문회입니까? 김문수 청문회입니까? 이건 김민석 후보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를 부른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 관련돼 있는 분들은. 그리고 지금 특검도 출범해서 내란 특검이 지금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 바로 구속영장 지금 말하자면 연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김민석 후보자를 청문하는데 이런 분들을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 한 번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그 정치인의 의혹이 나오는 분을 총리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겠습니까? 이 청문 필요 없다. 우린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해 주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국민의힘의 10배를 더 거센 화력과 공세를 통해서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이어서 국민의힘이 과도한 증인 신청을 한다고 맞불 작전으로 비슷하게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를 그런 분들을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치적이지도 않아요. 최소한 정부 여당이 지금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당이 총리 후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명하자고 하는 게 맞지. 자, 박수현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100% 완벽한 인간이 어딨냐. 해명할 건 해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용서를 구하면 되고 또 설명하면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팔짱 딱 끼고 당신들 우리한테 이런 얘기할 자격 있어? 이게 한마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 이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1호 인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부담되니까 1호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해줘야 되는 논리에 선 것 같은데 1호 인사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어서 이 인사가 오히려 국정의 운영 초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역지사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진보 진영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질문한 기자를 보고 어느 채널이라고 묻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김민석 후보자 태도가 고압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눈에 거슬린다. 자신이 있으면 공손하고 진솔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김민석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태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의석이 다수니까 국회 임명 동의는 뭐 확실해 보여요. 국회 임명 동의 받으면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이 100% 안 된 상황이라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쓴소리를 좀 한 거죠. 쓴소리를 한 건데
저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민주당이 지금 아까 말씀 끝났습니다만 윤석열, 한독수, 김문수 전 장관 이런 분들 전 대통령 이건 제가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라든지 역량을 검증한 자리에 갑자기 내란 관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자꾸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전 배우자 굳이 부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아마 공개하기에 좀 꺼림직한 그런 수입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자꾸 그 얘기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수입원이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게 있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께. 좀 그러면 오히려 여론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거 과거의 야인 시절에 이걸 왜 자꾸 들춰내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접근한 이 방식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게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고심도 하고 고민을 해봐서 청문회 날이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양일간 계속 얘기할 거 아닙니까? 끝나고 그냥 이제 국회 임명 동의 끝나고 임명이 된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국무총리가 정말 중차대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게 국민들이 듣기에 좀 이건 불편해 보이는 것도 더 솔직하게 얘기하고 좀 그런 태도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인태 전 사무총리의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민주당 당권 경쟁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박찬대 의원 물론 아직 당권 도전 선언은 안 했습니다만은 당내에서 박찬대파, 정청래파 이렇게 좀 나뉘는 분위기가 있어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방송인 김어준 씨의 대결 양상 아니냐 이런 분위기는 왜 나온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의 그러니까 대표 선거 보면서 이게 룰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룰을 보면은 권리당원 55에 대의원 15에 국민 30입니다. 국민 참여 30인데 권리당원이 과반이 넘어요. 55%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권리당원이 사실상 여기에 모든 말하자면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권리당원들의 그 눈높이에 맞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요. 박찬대 의원요. 815대 818호 3칸 차이인데 이사했어요. 왜 이사 왜 했겠습니까? 방을 물려받으니 이제 나 대표 자리도 물려받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정청래 의원 뭐라 합니까? 이재명이 곧 정청래고 정청래가 곧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대표 출마 선언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33번 등장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뭘로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나는 친명 대리인입니다를 지금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리인입니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한 분은 방으로 얘기하고 한 분은 이름으로 호명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왜 3년 만에 저렇게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선거를 치렀습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당정 관계가 됐고 당을 일거에 한 번에 장악해서 내 뜻대로 운영하려 했던 그 후과를 톡톡히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훈을 안 배웁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건강한 당정 관계를 얘기해야지 일극의 당정 관계를 얘기하고 종속적 당정 관계 얘기합니까? 그 권리당원이 55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놓고 보면서 찬대판지 청래판지 저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출범 한 달도 안 된 정부의 백업하는 여당이 되겠다는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의 메시지가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건강한 당인지 정말 대한정당인지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정청래 의원 사태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에 박범계 의원이 내정설이 도니까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더라고요. 박 의원은 법무장관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고 조국 전 대표의 억울한 기소를 방관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민주당이 좀 민주당은 아니죠. 민주당의 좀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란 분들, 권리당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권리당원이란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박범계 의원이 과연 법사위원장으로서 적절한가를 따지면 되는 것이지, 과거에 검찰개혁이 미온적이었고, 또 누구를 이제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자꾸만 이런 프레임으로 가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이미 원내대표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당대표 선거에서도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지금 이 당정 관계, 당청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분도 그래요. 이게 지금 보세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이른바 윤심 논란. 우리가 입만 열면 했던 게 윤심 논란이었어요.
근데 아직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 아직 이릅니다만 지금 가만히 대표 선거도 보면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마음이 어디 있느냐, 명심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서로서 나오고 있고. 근데 정치에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할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개입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뭐 개입한다기보다도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정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박범계 의원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 강성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은 왜 과거에 그렇게 미원적이었냐,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격이 있냐 없냐를 다른 걸로 따져야죠. 과연 여야 협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과연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더 객관적으로 하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과거에 우리 편을 덜 들어주지 않았냐, 좀 쉽게 좀 거치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언제나 탈피할까 우리나라가 정말 답답해요. 이제 이 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압도적인 그 다수를 가지고 있고 예. 또 그 계엄을 선포한, 무도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파면했고 우리 국민의힘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앞장섰던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정당답게 이런 것도 이런 프레임을 조금씩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벗어나고 이재명 정부가 바뀌는구나, 새로운 정부구나, 그야말로 국민 주권 정부구나, 이런 걸 좀 알게끔 의원들도 그렇고 이 지지하시는 분들도 좀 조금씩 방향을 틀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면 내홍 뭐 계속되고 있고요. 혁신위 설치냐, 당원 여론조사냐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친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 비대위원장에게 전대 출마하라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굳이 예측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 나가면 이긴다. 이런 조언을 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이 지금 이준석 의원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지금 전 대표 출신 아닙니까? 예. 지금 아마 굉장히 답답하고 좀 아마 정말 본인도 좀 짜증나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겨우 말하자면 그때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탄핵의 강도 건너서 약간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 놓은 정당이 다시 이른바 구주류의 귀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선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엔 국민의힘에서 친윤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되는데 결국엔 다시 또 구주류의 기환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국민의힘이 다시 소생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백히 분리할 수 있는 분을 대통령으로 대표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생하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세살을 붙이는 이런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 5대 혁신안 이걸 가지고 정 안 돼요. 지난번에 후보 교체 누가 막았습니까? 당원들이 막았잖아요. 그러면 당원의 집단 지성을 한번 물어도 좋은데 이걸 굳이 또 5대 혁신안을 놔두고 또 혁신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의원이 안타까운 그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에 이번에 전대가 열린다면은 쇄신의 방향으로 방점을 찍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구주류의 기환이 아니고 구주류는 없어. 항상 친윤이 주류입니다.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